한국은 미개한 나라라며 교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프랑스 여대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교수님이 귓속말로 몇 마디를 속삭이자 프랑스 여대생의 몸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인 23살 여대생 가브리엘라 카셀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엄청 활동적인 분들이셨어요. 공부보다도 제가 견문이 넓은 사람이 되길 바라셨죠. 그 덕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자랐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으로 컸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혼자 세계 여행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죠. 제게 여행은 그저 낯선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도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잦은 외국 여행으로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알아서 학기 중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요. 그렇게 가까운 나라인 독일, 이탈리아는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까지도 여행했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한 번만 발을 들이고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이건 몇 년 전 인도로 떠났던 여행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트라우마처럼 저에게는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인도 여행 잘 안 가다 최근에서야 간다면서요? 요즘 유튜버들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다 보니 인도가 덜 위험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 경험을 빌리자면 인도는 정말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위험한 나라가 맞긴 하거든요. 유럽 사람들도 동남아는 가도 인도는 잘 안 가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인도로 떠난 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넓게 보지 않으면 결국 우물 안, 개구리로만 살다 죽는단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방식이 열려있던 아버지도 아시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계셨답니다. 아버지는 유독 동양 문화에 대해 깔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아인 종업원이 서빙하는 식당은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그냥 나온다거나 아시아에서 만든 영화는 아무리 박스오피스에 올라도 보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상을 저에게 주입하지는 않으셨었고요. 하루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왜 아시아 나라들을 싫어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의외셨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가브리엘라, 나는 우리 딸이 좋은 것들만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아빠가 아시아를 싫어하는 건 단순한 인종 차별이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지. 아빠가 우리 가브리엘라 태어나기 전에 중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거든. 급한 출장이라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떠났었단다. 10시간 넘게 날아서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소매치기를 당해버렸단다.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뒀는데 공항 수속을 밟는 동안 사라져버렸지. 공항 보안관에게 말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더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하루 종일 근교로 미팅을 다녀온 사이에 호텔에 풀어놓은 시계가 사라졌단다. 예물 시계였어. 심지어 5성급 호텔이었지만 자기네 하우스키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잡아떼더라. 증거가 없다면서 발뺌을 하는데 그때 알았지. 아시아 국가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자니 중국은 양반이라고 하더구나. 인도에는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다 잃고 나오는 곳이란다. 눈앞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뒤통수 치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외세 자본이 들어와서 발전을 시켜줘도 아시아 나라들은 한계가 있단다. 가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거라. 이상하게도 아빠의 말을 듣고 나니 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궁금증을 부채질한 것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로라 파커는 학교에서 늘 인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험 끝난 뒤에 학교에서 틀어준 호텔 뭄바이가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인도의 미스터리한 사원과 명상 문화에 대해 조잘조잘 떠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번 다시 태어나도 인도의 고귀하고 깊은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며 은근한 도전 심리를 자극했죠. 그렇게 제 머릿속을 맴돌던 인도에 대한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다가오자 저는 아버지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죠. 아빠, 나 이번 여름 방학에 인도 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이미 표 다 끊었어요.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었기에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반대해도 따를 생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것만 믿고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게 너무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듣는 딸에게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델리행 비행기를 끊었고요. 여행봉에 찬 저는 호기롭게 인도로 떠났습니다. 아빠의 말을 거역하는 나
새로운 모험심을 가진 대단한 여자와 같은 자아도취가 극에 달한 상태였죠. 그러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정신적 만족감이 아닌 엄청난 혼란과 실망뿐이었습니다. 괜히 어른들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비행기에서부터 낌새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유난히 시끄럽게 대화하는 사람들,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 하나같이 불친절한 승무원들을 보며 이번 여행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델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짐을 찾을 때 사람들은 새치기가 기본이었으며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도 앞을 보지 않는 건지 너무 많이 가방으로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얼른 호텔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매연도 너무 심해 마스크 없이는 길을 걷기도 힘들 정도였고요. 길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고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차와 사람들이 엉켜 있어서 경적 소리와 고함 소리마저 끊이질 않았습니다. 유럽도 엄청나게 질서 정연한 건 아니지만 거기는 천국이라 느껴질 정도로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프랑스도 질서 없고 거리가 더럽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인도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우버를 불러서 타야 했지만 그 순간에서 얼른 탈출하고 싶어서 보이는 택시를 아무거나 잡아서 탔습니다.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대해줘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둘러보니 택시 안은 처참했습니다. 의자에는 먼지가 자욱했고 차 바닥에는 쓰레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뭔지 모를 이상한 냄새가 숨쉬기가 고통스러웠고요. 그러나 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만 있으면 뭐든 상관없을 정도로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시내로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길을 헤매는 듯했고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거리 한복판에서 다른 택시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불안해졌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미터기를 보니 예상했던 금액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애초에 여자 관광객인 것을 알고 이런 일을 꾸민 거였던 거죠. 저는 인도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사기를 당한 기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어로 손짓 발짓해 가면서 기사에게 따졌지만 오히려 희죽희죽 웃으면서 돈을 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밤은 이미 늦었고 처음 온 나라에서 단둘이 차 안에 있는 것도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비를 전액 지불했습니다. 적선하는 셈칠 수도 있지만 저를 비웃는 듯한 그 웃음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돈을 받은 기사는 싱글벙글하더니 좋은 여행 되라면서 손까지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 그 감정이 생생하게 생각나네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짐을 바닥에 둔 채 멍하니 서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저에게 했던 훈계와 로라가 인도에 대해 좋게 말하던 모습, 인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꿈꿨던 여러 시간들까지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결국 아시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제게 아시아 나라는 모두 같은 느낌일 거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남은 여행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인도에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델리 외곽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야만 했는데요. 하도 긴장하느라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기진맥진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현지 투어를 이용할 때는 서양인들과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하니 안심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요. 인도의 아름다운 유적지나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해도 이미 상해버린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시아 여행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꺾였고 다시는 아시아에 안 오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이 결심이 3달이 안 가더라고요.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여행을 가고 싶어 좀이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역마살이 있는 저에게 프랑스는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볼까 생각하던 중에 최근에 봤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톰 크루즈가 러시아군으로 변장해서 크렘린 궁에 잠입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동양과 서양이 섞여 있는 듯한 고혹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 궁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떠나기로 결정했죠. 인도에서의 끔찍한 경험 이후로 아시아라는 대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러시아는 아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당시 세계 문화와 관련된 과목들을 교양 수업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이미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경험을 쌓아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제가 유난히 낯설고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와 한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2학기 강의가 시작되던 첫날, 교수님은 프랑스 내에서의 한류 열풍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프랑스에서 케이팝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시나요? 파리 시내에서 열리는 케이팝 콘서트는 언제나 매진입니다. 그리고 K-드라마나 영화도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보고 있죠. 한국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언짢았어요. 솔직히 말해 거슬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한류라는 단어가 너무 우습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 있죠? 문화 대국으로 따지자면 프랑스를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인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의 요즘 수준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단 말이야? 라는 거만한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프랑스 내에서 한류의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설명하며 K-팝 성장 과정도 언급했습니다. 수업은 너무나도 따분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건 스페인이나 독일, 러시아와 같은 역사가 깊은 나라의 문화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교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즘 프랑스 MZ들 사이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 우리가 미국의 팝을 좋아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의 퍼포먼스, 패션, 그리고 음악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꿈과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꿈과 영감. 한국의 대중문화가 프랑스 청년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이건 마치 한국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도 괜히 모를 심통이 났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 질투죠. 프랑스의 자랑스럽고 고유한 문화 대신 왜 저딴 걸 소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한번 방어 기제가 작용하면 뚫는 것이 어렵다잖아요. 인도에서의 여행 경험으로 인해 한국 역시 그저 비슷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편협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저는 그렇게 한류에 대한 반발심을 품은 채로 그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할 때 인천공항에 잠깐 경유한다는 사실도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쳐 가는 특별할 것 없는 서울이라고 생각했고요. 서울에서 머물러야 하는 하루는 그저 귀찮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 짧은 경유지가 제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땅을 밟기 전에는 그저 작고 보잘것없고 개발이 덜 된 나라 중 하나일 것이라고 속단했지만요.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6시간을 머물다가 모스크바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36시간이면 모스크바에서 제가 좋아하는 발레를 한 편 봐도 몇 번을 볼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돈이 없는 저로서는 직항을 타기에는 부담스러웠고 결국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하루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항공사에서 연계해준 호텔로 짐을 챙겨 향했습니다. 비행 내내 소란스럽던 중국인 승객들 덕분에 기분이 상한 상태였고 하루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텔에 도착한 순간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계 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받지 못했던 환대를 한국의 4성급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5성급 아니라 정확히 4성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그 직원은 제가 프랑스 사람인 걸 알자 불어로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영어로 안내해도 되겠냐고 친절하게 묻더라고요. 솔직히 해외 호텔을 다녀보면 서양인처럼 보이면 다짜고짜 영어부터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호텔은 이전부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했던 표정이 바로 풀어지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제가 묵게 될 호실과 호텔 이용 방식 등 아주 세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특히 주변 맛집을 알려주면서 가성비가 좋은 곳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흔히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 장사꾼들은 다 한 통속이라서
비싼 곳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손님을 위해 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텔에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헬스장이나 가고 수영이나 하며 시간을 때울 계획이었죠. 그런데 호텔 프런트 직원의 행동을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하셨던 한류의 근거지에 온 거니까 교수님의 가르침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짐을 간단하게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서울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전적인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눈탱이 맞았던 택시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겪었던 경험이 다시 떠올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꼭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국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호텔 직원에게 택시를 어떻게 타야 하냐 물었습니다. 원래는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타지만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있으니 그걸 타라고 권해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로비에서 밖으로 나갔고 벨보이가 문을 열어준 택시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푸근한 분이셨어요. 짧은 영어로 웨어류 프롬을 물으며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문득 한국 사람들이 참 다정하고 정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2명의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둘 다 친절한 걸 보니 앞으로의 여행도 평온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인도 택시와 달리 엄청 청결했어요. 냄새도 좋고 바닥에 뭐가 떨어진 것도 없더라고요. 조수석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붙은 영어 스티커도 인상 깊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구경하다 보니 순식간에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미터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이버 지도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미터기에 찍혀있는 요금이 더 적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눈탱이 맞았다는 트라우마를 드디어 극복하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서부터 명동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명동에는 엄청나게 많은 길거리 음식들이 있었어요. 탕후루, 닭꼬치, 핫도그, 소떡소떡까지. 모두 다 맛있어 보여서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파리에는 길거리 음식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식당에 가서 먹거든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에나 가벼운 핑거푸드 정도를 판매하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돌이들을 걸어 다니면서 관광하며 먹을 수 있다는 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배가 출출하지만 식당에 갈 정도는 아닐 때 유용하겠더라고요. 굳이 큰 돈을 쓰지 않아도 거리에서 시간 아끼면서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고 있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음료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물을 찾고 있었는데 눈앞에 편의점이 보이더라고요. 얼른 들어가 삼다수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주인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아하니 먼 곳에 간 건 아닌 것 같고 화장실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록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려고 이렇게 길게 자리를 비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 한 커플이 들어오더니 물건을 집어서 기계에 대고 계산을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 주인도 없는 상점에서 계산을 하고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계산을 했으니 도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계산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돈을 덜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계산마저 초스피드로 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참 성질이 급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고등학생도 과자를 몇 개 집어들더니 계산을 하고 상점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갸우뚱하고 있자 그 고등학생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근처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영어가 되는 친구라 안도의 한숨을 쉬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유창한 불어를 선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의 외고에서는 전공을 택할 수 있다면서요? 이 친구가 공부하는 게 불어라서 원어민처럼 대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도 없는데 계산을 하고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외고생은 방긋 웃더니 여기는 무인점포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없는 상점이라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프랑스는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을 훔쳐가는 일은 허다합니다. 사람이 있는 상점에도 도둑이나 강도가 자주 들어서 밤이 늦으면 무조건 문을 닫았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상호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이 정말 성숙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인점포에서 나온 후 출출하기도 하고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해서 근처 카페에 가서 케이크를 먹으며 앞으로의 동선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체인점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옆 테이블에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한 서양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먼저 인사를 건넸고 벨기에 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들은 한국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저처럼 별다른 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여행하길래 생각 없이 방문했죠.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둘 다 여행하다 보니 너무나도 비교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만의 특유의 환대와 정, 그리고 친절하고 다정한 응대 때문에 한국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국을 찾아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점점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잘못됐었다는 걸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당장 모스크바로 가는 표를 취소할 수 있는지 항공사에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위약금을 내면 공항에 있는 제 캐리어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에서 더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0일간 머물며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고척 야구장에 가서 치맥을 먹기도 하고 북한산에 올라 맑은 공기도 마셨습니다. 또 저녁에는 홍대 거리를 찾아 맥주도 한 잔 기울였고 페이스북 그룹에서 투어를 찾아서 하루는 DMZ도 방문했죠. 그때마다 마주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했고 그들이 가진 배려심 덕에 계속해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은 틀어졌지만 한국에서의 여행을 하면서 저는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든 남의 말을 믿고 속단하면 안 되고 만약 안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에서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여행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가서 지난 방학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교수님 역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 중 한 곳이라며 다음에는 부산과 제주도를 꼭 방문해 보라고 추천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2번 이상 가본 적이 없지만 한국은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여름방학에는 제주도 한라산을 오를 계획입니다. 한국 덕분에 저희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삼성은 들어라. 당장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1800여 명의 인도 노동자는 모두 출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하다 삼성. 부당하다 대한민국. 무려 1000여 명의 인도 노동자들이 2주가 넘도록 시위를 하며 삼성으로부터 출근 거부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2주가 넘도록 출근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인도와 삼성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나고 자란 레이아입니다. 혹시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아시나요? 이는 사제 계층 또는 귀족층인 브라만 왕후, 전사 계층인 크샤트리아 상인, 농민 계층인 바이샤 수공업과 노예 계층인 수드라. 이렇게 총 4개의 층이 존재합니다. 이 계층은 인도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그야말로 지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계층별로 빈부격차도 매우 심한 것이 바로 인도이며 못 사는 나라에 더 못 사는 국민들이 박혀 있는 곳이죠. 인도는 루피라는 화폐 단위를 쓰는데 1루피는 약 15.28원 수준입니다. 물론 인도의 GDP 규모는 세계 5위지만 인도는 인구가 매우 많아요. 그렇기에 단순하게 GDP를 인구로 나눠버린다면 개인당 고작 15만 루피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 돈으로 약 229만 원 수준인데 229만 원의 재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아시겠나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은 꿈을 꿔본 적도 없고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안 해본 일은 없지만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었어요. 인도 평균 급여 수준이 약 30만 원 전후인데 초봉의 기준은 14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인도인들은 당장의 생계비에 대한 부담으로 월세라도 아끼기 위해 2~3명씩 짝을 지어 단칸 방에서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했던 일이 시장에서 주스를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주스를 만들고 팔고 치우고를 반복해도 저는 한 달에 원화 기준 10만 원을 겨우 벌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눕지도 못할 정도의 작은 집에서 모두 모여 살았기에 10만 원으로는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편찮으신 곳도 많아 일을 할 수 없었고 나이가 찬 형제들이 나가서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혼기가 꽉 차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할 텐데
걱정만 하고 있었지. 꿈을 꾸진 못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스를 팔던 중 한 남성이 제게 그랬어요. 오늘로 13번이나 왔는데 서비스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그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늘 멀끔하게 입고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대화를 건넨 후 그 남성은 매일 같이 찾아와 제게 데이트 요청을 했고 못 이기는 척 몇 번 데이트를 하다 보니 저도 마음이 생겼어요. 혼기가 꽉 찬 상태에 사랑하는 남성이 생기니 이제는 집에서 벗어나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많이 보태진 못했어도 알아서 다 부담해주는 모습도 든든했어요. 속물이라 하실 수 있지만 IT 계열 회사를 다니는 그는 확실히 여느 인도 남성들과는 다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모습을 믿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참 고맙고 든든함을 느껴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며 행복만이 전부일 거라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고 첫째를 고지어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는 딱히 큰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 직장이 빵빵하고 고정적인 급여가 있으니 아이를 낳아 키워도 많이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그 리스트에 남편 이름이 오르게 되었죠. 남편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럴 일 없을 거니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라 회피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그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남편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도 걱정이고 당장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막막함에 말문이 막혔죠. 남편의 방황은 끝도 없이 지속되었고 제가 첫째를 출산한 후에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당장의 현실이 더욱 무서워 다그치기도 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 거야. 그럼 당신이 애를 봐. 내가 나가서 주스를 팔든 뭘 팔든 할 테니까. 이렇게 다그쳐도 정신을 못 차리던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갓난 아이를 업고 주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땡볕에 애를 업고 길거리에 앉아 주스를 파니 아이도 너무 힘들어했고 저도 힘겨웠어요. 하루는 애를 업고 길거리에서 주스를 파는데 외국인들이 주스를 받아들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이 더운 날 저 어린애를 업고 길거리에서 이런 걸 팔아야 겨우 먹고 사나 보네. 인도는 진짜 거지가 많구나. 저는 이 말을 듣고 분노했지만 참아야 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편이 들었고 씩씩거리며 다가와 그랬어요. 당신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누구 보고 거지래? 그리고 남편은 제게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레이야. 이런 취급이나 받게 하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팔 테니까 애 데리고 얼른 집으로 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듯한 남편의 모습에 안도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주스도 팔고 밥도 팔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그런지 표정은 늘 어두워서 신경이 쓰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다시 멀쩡한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이 너무 적다 보니 아무리 일을 해도 돈도 안 모이고 매출 자체가 너무 낮았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동안 열심히 하는 듯 하더니 다시금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남편이 과하게 취해서 들어왔고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분노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직업은 따로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할 거야? 나도 힘들어. 나도 지친다고 제발. 제 분노에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들려줬습니다. 한국 알지? 삼성 알아? 나 이제 거기서 일할 거야.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이고 빚에는 집도 문도 없는 이 집도 끝이야. 삼성과 한국이라면 너무 큰 대기업이기에 남편의 말에 놀랐어요. 그러나 술 취해서 하는 말이라 다 믿을 수는 없어 정확한 말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남편을 앉혀두고 밤에 들었던 말에 대해서 다시 말해달라 했어요. 전에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모시던 상사분이 삼성으로 넘어가셨더라고. 나처럼 정리해고 당했거든. 근데 마침 내가 필요한 자리가 생겨서 이쪽으로 와서 일하라고 하셔서 바로 가겠다고 했어. 내일부터 바로 들어가.
남편의 말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주위에는 별로 없지만 건너서 들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삼성은 인도뿐 아니라 베트남, 중국 등 세계 곳곳에 공장을 보유한 대기업인데 이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삼성 직원인 가족을 둔 집안은 대접부터가 달랐거든요. 남편은 지체할 것 없이 곧장 출근을 하게 되었고 첫 급여를 받았던 날부터 저희 가족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살던 집부터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살던 집은 운막처럼 지어진 집에서 살았기에 보안도 철저하지 못했고 비가 오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집 같은 집으로 이사를 하니 정말 마음이 편해졌고 이어 둘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주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공경하고 부러워하며 그들이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처참함과 비참함의 죽음밖에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저희 가족이 이렇게 또 다른 삶을 살 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둘째도 낳고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도 남편 급여로 풍족하게 살게 되었어요. 물론 부잣집들과 비교를 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이기에 만족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인지 저희 부부는 셋째까지 갖게 되었어요. 딱 이렇게만 산다면 셋째까지 키우는 것에 무리는 없었기에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제게 삼성 다니는 남편이라니 너무 부럽다. 그런데 삼성은 한 달에 얼마나 주는 거야? 이런 질문은 수도 없이 들었기에 저는 대충 대답을 해줬어요. 대충 3만 루피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제 대답에 지인은 눈이 땡그레져 정말 부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3만 루피면 대략 50만 원 정도로 평균 30만 원대 임금에 비하면 정말 많이 버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인은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남편은 괜찮은 거야? 요즘 삼성 노동자들 출근 거부하고 사태가 심각하던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의아했던 것이 당장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이 제 남편은 출근을 했는데 삼성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가난을 지독하게 겪어본 상태의 아이가 둘이었고 뱃속에 태어날 셋째까지 있던 터라 저는 남편이 직장을 또다시 잃을까 두려워 예민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 직원들이 출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다던데? 당신은 괜찮은 거야? 저번처럼 정리해고 당하고 뭐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다그치는 물음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매일 잘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삼성이야 삼성. 부당해고 그런 거 절대 안 하니까 걱정 마. 남편의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세계의 공장을 곳곳에 둔 한국의 삼성인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지원 같은 부분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대우가 좋았으니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늘 큰일이 생길 때면 저렇게 술을 잔뜩 먹고 다니기에 그 모습만 봐도 불안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회사 안 다닌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저기가 아무리 대기업 삼성이라고 해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곳에서 죽어도 일 못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정신이 맑아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더니 남편의 말은 일관적이었습니다. 나는 삼성이라서 저기만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데 적당한 이유면 내가 참고 다닐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해. 삼성은 우리 인도를 무시했고 한국보다 훨씬 못 산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돈 쥐어주면 일하겠지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최소임금으로 부려먹고 있어. 난 절대 이런 곳에서 일 못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하면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대기업인데 그런 곳에서 임금으로 사람을 쥐락펴락할 줄 몰랐어요. 들어보니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인도를 생각하여 아주 적은 임금으로 1,800여 명의 인도 노동자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삼성은 다양한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한국이 그리고 삼성이 인도에게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도 절대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남편이 일을 못하면 생계가 문제였어요. 머리가 복잡한데 남편은 저 말을 끝으로 무단결근을 이어갔고
시위까지 합세해 매일 같이 시위만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어져 뉴스부터 시작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봤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고 정말 1,800여 명의 인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상황에 2주가 넘도록 출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삼성은 인도에 이 공장을 설립하고 이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4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인도 노동자들이 부당함에 대처를 못하고 참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사태에 대해 깊숙이 접근을 해보니 더욱 심각성이 느껴졌고 당장 우리의 생계가 위험해도 이건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국가 대 국가로서의 큰 싸움이기에 분명 이 사태가 끝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편의 시위를 도왔고 갓난쟁이인 셋째를 업고 나가서 시위를 했죠. 그렇게 다투다 보니 시간은 금방 흘렀고 한동안 삼성과 관련된 입장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삼성은 꽤 조용한 상태로 침묵을 일관하는 듯했는데 아마도 본인들의 잘못이 있기에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이 인도 현지 공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강경 대응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잘못을 해놓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 하지 싶은 마음에 믿을 수 없었어요. 터무니없는 답변에 정신이 반쯤 나갔을 때 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인은 현재 삼성 사태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제가 걱정된다며 먹을 것을 싸들고 왔는데 제게 그랬어요. 내가 SNS로 알게 된 한국 친구가 있어서 이 사태에 대해 물어봤는데 시위하는 거 당장 철수하는 게 좋겠어. 이건 한국 삼성의 잘못이 아닌 인도의 비상식적인 행위였어. 저는 지인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고 지인이 뭘 모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며 한국 친구가 보내준 기사들을 보니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어요. 알고 보니 삼성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도 사람들이 생떼를 부렸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의 경우 무수히 많은 노동자를 아래에 두고 있는 상황에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삼성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타기업 공장 노동자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맞았어요. 인도로 비교를 해봐도 평균 급여가 한화로 고작 30만 원대인데 삼성의 경우 57만 원 수준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런 대우에도 불만족하던 인도 노동자들이 갑작스레 시위를 해가며 출근 거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인도 사람이지만 인도 노동자들이 내놓은 타협 조건은 터무니없었어요. 첫째는 임금 인상으로 기존 3만 5천 루피에서 7만 1천 루피로 인상을 요구했고 3년간 단계적 인상을 하던 삼성에게 최종 인상률 102% 정도, 약 2배를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인근 첸나이 지역 공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알아보니 1만 9천 루피로 삼성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2배를 하루아침에 올려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도 내세웠는데 현재 주 6일로 합의된 근무일을 주 5일로 줄이고 하루 근무시간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조건이었어요. 이 요구사항대로라면 한국의 주 40시간보다 훨씬 적은 근무시간이 되는데 임금은 2배로 올리고 근무시간은 대폭 줄이라는 조건은 황당한 요구라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는데 현대자동차, 기아 주장했던 고용승계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세습 문화를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온갖 비리의 시작이 될 수 있기에 대기업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 인도 공장 노조는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연간 5만 루피까지 지원하라는 요구 등 이 모든 황당한 조건을 삼성을 상대로 제시하며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실체를 알고 충격에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도 공장의 노동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자진해서 가르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자신들의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꼴이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파악한 후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시위에 동참한 거야? 당신 제정신이 아니야. 다른 기업이었으면 인도 공장 진작에 밀어버렸을 거라고. 이렇게 대우해주는 곳이 인도에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제발. 남편에게 소리치며 다그쳤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들이 제시한 조건이 강력하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을 위해 해주는 일이 있는데 이 정도 지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한국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평균 급여가 얼마인 줄은 알고 그래? 이 말을 들으니 남편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먹이며 시위에 동참한지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월 몇백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한국의 소식을 듣고 눈이 돌아 저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보여주려 한국 물가와 인도 물가를 몇 가지 비교해 봤는데 우유만 해도 1리터 기준으로 인도는 600원이고 한국은 4, 5천 원대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물가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었고 저는 남편을 매일같이 설득시켰어요. 저러다 해고라도 당할까, 공장이 사라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당장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시위를 하는 시간에도 저와 새 아이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에 정신을 차리길 바랐어요. 그런데 현재 사태로는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 해도 삼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시간이 약인 상황입니다. 한때는 성공의 아이콘인 저희 가족의 헛된 욕심에 결국 이 처참하고 비참한 결말을 불러왔고 너무나 후회 중입니다. 어쩌면 남편의 말을 듣고 불안하다면서도 시위 끝에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동참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저희 부부의 어리석음, 인도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삼성은 평화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인도 노동자를 기다려주고 있는 듯 보여요. 이런 삼성에게 제 말이 들리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삼성은 어리석음에 눈이 멀었던 인도 노동자들을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요? 이 사건의 시작이 누군지는 몰라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후회 중에 있습니다. 제 남편만 해도 현재 후회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설마 삼성이 우리를 정말 버릴까? 2007년부터 함께했던 인도인데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우리를 설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지? 저는 이런 남편의 말에 공감이 되면서도 제발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현재 인도의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글로벌 그룹의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 덕분에 실제로 일자리 해결도 많이 되었고 총리의 지지율도 상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삼성 인도 노동자들이 황당한 이유를 들먹이며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삼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인도 노동자들이 보인 모습은 단순히 노조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어도 말릴 수 없겠구나 싶은 상황입니다. 겨우 가난에서 벗어나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무지함과 욕심이 불러올 앞으로의 큰 파장이 두렵고 지나친 욕심을 낸 것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삼성과 한국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마디를 해보자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저희 인도를 기다려주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전하며 부디 이 어리석은 저희가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간 베풀어 주신 아량처럼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에 감사할 줄 알고 욕심된 그릇이 아닌 그 넓은 마음을 본받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족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